공부는 정신을 위한 것이고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것이고 운동은 머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만으로 기계와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몸에 대한 관점과 개념이 바뀌면 몸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행복한 몸이란 행복을 몸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을 몸으로 느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몸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박성령 경사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찍은 바디 프로필 사진입니다. 박성령 경사는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지난 4년간 범인 검거율이 전국 1위를 차지했던 로보캅 경찰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019년에 몸짱 경찰관 달력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미스터 폴리스 대회를 열었고 24명의 모델을 선발해서 달력을 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무척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어떤 경찰 홍보물보다도 경찰관에 대한 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바디 프로필 열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 즉 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외모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국표준협회가 2018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자산관리, 세 번째가 노후, 네 번째가 자녀교육이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은 5조 원이 넘고 연간 8%에서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남성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1조 원이 넘고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큰 호황을 누리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세계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성형수술 관련 시장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르며 2028년까지 연간 10%씩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회의가 증가하면서 거울 보듯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과 외모를 두 축으로 몸이 소비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 염려증, 외모 지상주의,
또는 성형 중독과 같은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몸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과연 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가진 특성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에 패트릭 스위지와 데미 무어가 출연한 명화입니다. 몰리라는 여인과 연인 관계였던 샘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길에서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의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 차마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샘의 영혼은 지상에 남기로 결심하고 심령술사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을 전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서양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인간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몸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다른 실체라고 생각하는 인간관입니다. 소위 심신이원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과 신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심신동일론 또는 심신일원론적 인간관입니다. 전자는 이성이 있는 정신은 고귀한 것이고 욕망의 지배를 받는 신체는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이 신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관점은 정신은 몸의 일부이거나 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몸은 정신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심신이원론과 이원론의 핵심적인 차이는 정신과 신체가 어느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었다는 생각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플라톤입니다. 그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물의 세계는 이데아의 그늘이라는 이데아론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플라톤은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육체는 마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이 신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로마 기독교 사상과 결합되면서 중세시대에는 몸은 욕망의 덩어리이자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심신이원론적 사고관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한 사람은 근대적 세계관을 제시한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언명을 통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제시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는 마치 기계 속 영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처럼 본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적인 인간관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정신을 위한 것이고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것이고 운동은 머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학습은 배울 학, 익힐습, 즉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머리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근대가 시작되면서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실체의 서로 다른 속성이라고 얘기하며 그 후에 나타나는 심신이론론의 모태가 됩니다. 이성의 반기를 들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연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몸이며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신은 몸에 속하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유물론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러한 심신이론론적 사고는 이념과 관념에 대한 거부, 실존적인 삶에 대한 관심, 과학혁명, 그리고 다인의 진화론과 맞물려 19세기, 20세기 초까지 큰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수천 년간 몸과 마음의 관계는 사상가들 사이에 형이상학적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생물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뇌인지과학의 발전을 통해 뇌의 신비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몸과 마음의 관계는 뇌와 의식의 관계에 관한 논쟁으로 전환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적 업적으로 일컫는 DNA를 발견한 공로로 1962년 노벨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프랜시스 크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즐거움과 슬픔, 소중한 기억, 포부, 자유의지 등 사람의 정신활동은 실제로는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즉 뉴런들과 이들 뉴런과 관련된 분자들이 한데 뒤엉켜 만들어내는 작용에 불과하다. 사실 크릭의 이러한 생각은 많은 뇌신경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정신은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과 시냅스의 전기 화학적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으로 앨런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돼지와 원숭이 뇌에 칩을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꿈은 인간의 뇌 질환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기억을 다운로드하고 다른 기계에 업로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뇌는 인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조직입니다. 불과 1.5kg에 불과한 몸에서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뇌는 몸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있는데 이 하나의 뉴런은 다시 수천 개의 다른 뉴런과 시냅스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총 100조에서 1000조 개에 이르는 시냅스가 연결된 아주 복잡한 신경세포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 한 번에 이 뉴런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상을 쓰면 우리 몸의 포도당을, 즉 에너지를 너무 빨리 소진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뇌의 신비가 밝혀지면서 정신과 신체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그 간격이 많이 좁혀졌으나 의식과 뇌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인간의 정신, 의식이 신경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주로 뇌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정신이 신경과학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주로 인문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신경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실체의 서로 다른 측면이고 상호 간에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두 번째 특성은
우리 몸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이자 객체라는 것입니다. 1995년에 아카데미상 6개 부문상을 휩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스가 주연한 이 영화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다리가 불편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던 포레스트 검프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외톨이 소년이었던 포레스트 검프는 어느 날 또래들의 괴롭힘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의 보조 장치가 떨어져 나가며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자기의 몸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학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발탁되어 탁월한 성적을 내고 또 군에 입대해서는 누구도 예상 못한 성과를 내면서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생 과정을 거쳐가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자신의 몸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영화는 몸이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주체이자 객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뇌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관한 최신 연구는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조현병이나 자폐증과 같은 정신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몸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우리는 몸 없이 타인을 인식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자기를 표현하고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은 우리 몸을 바꾸고 몸이 바뀌면 우리의 의식도 달라집니다. 자연환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열대지방과 북극지방의 거주민의 몸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사고방식도 달라집니다. 다른 몸은 다른 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몸은 생물학적인 나, 사회적인 나, 그리고 심리적인 내가 만나는 인문사회자연의 융복합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의 특성은 몸은 총체적이고 실존적인 삶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몸이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축적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의 총합인 것입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 들었던 음악, 보았던 영화, 그림, 고3 때 밤늦게까지 했던 공부, 직장에서의 일했던 경험, 친구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내 몸에 그대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선명한 기억은 내 몸에 강하게 각인된 것들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자주 들었던 음악을 우연히 다시 듣게 되면 순간적으로 30년 전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인지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느낌이 내 몸에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들의 자화상을 눈여겨봅니다. 자신의 몸을 그리는 자화상은 몸의 세 번째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그리는 것이고 자신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오늘의 나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알프레드 듀러라는 르네상스 화가가 28살 때 그린 초상화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최초의 자화상으로 알려진 이 그림이 특별한 이유는 신이 중심이 됐던 중세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느끼게 하듯 자부심 넘치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20대, 30대, 60대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한 렘브란트는 거의 100여 점에 가까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22세 때의 그림을 보면 장난기 어린 얼굴과 눈빛, 그리고 열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찬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림은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는 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33세 때 그린 초상화는 렘브란트가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자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황금기를 구가하며 유럽의 중심지로 부상했고 자본주의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의 초상화 수요가 급증했던 때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렘브란트는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를 걸머쥐게 됩니다. 그러나 40대 이후에 렘브란트는 몰락의 길을 걸으며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도 모두 잃게 됩니다. 63세 때 그린 자화상은 그의 마지막 자화상으로 인생의 정점에서부터 바닥으로 떨어진 한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은 내 과거의 축적이자 오늘의 나의 표상이며 미래의 나의 일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이 몸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몸의 특성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란 정신과 신체가 혼재된 총체적, 전인격적, 그리고 실존적인 삶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관점과 개념이 바뀌면 몸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천력이란 우리가 아는 것을 그리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의 몸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곧 실천입니다. 영어에 responsibilit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respond하는 능력, 즉 몸의 반응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사람들이 책임감이라고 번역한 responsibility의 본질은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포크레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계가 지적 노동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20년 후에는 지금 있는 직업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만으로 기계와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천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인간의 몸 상태는 크게 아프지 않은 상태와 아픈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정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웰니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검진을 받고 특정 수치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평소에 여러분 몸이 늘 같은 상태로 느껴지시나요? 아프지 않으면 모두 같은 몸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은 마치 상하지 않은 와인은 다 같은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웰니스는 우리 몸을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보다 나은 상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체적 건강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몸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 없는 몸입니다. 고통 없는 몸은 아프지 않은 몸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세라고 합니다. 여자는 86.6세, 남자는 80.3세입니다. 20년 전에 비해 8년 가까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 수명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기대 수명에서 유병 기간, 즉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을 뺀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2012년 67.7세에서 2018년 64.4세로 감소하였습니다. 오래 살게 됐지만 인생의 마지막 20년 가까이를 고통받는 몸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고통을 유발하는 요인은 세균, 바이러스, 각종 상해, 그리고 생활 습관, 즉 식습관, 수면, 음주, 흡연, 그리고 각종 외부 유해 물질,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이 우리 심신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몸에 크고 작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크게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뉩니다. 주로 세균, 바이러스 또는 상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급성염증은 몸의 특정 부위에 특정 증상을 단기간에 걸쳐서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대상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잘 아는 각종 퇴행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암, 치매, 당뇨병, 심장질환, 류마티스와 같은 각종 성인병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몸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각종 안전수칙과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식습관, 수면습관, 음주, 흡연 등 우리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두 번째 단계는 활력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활력 있는 몸이란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몸을 말합니다. 즉 생명력이 있는 몸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어떤 면에서 몸의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은 20대 중반을 정점으로 해서 40세 이후에는 10년간 8%씩 감소하고 70대 이후에는 15%씩 감소합니다. 몸의 다른 기능들도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활력 있는 몸을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패턴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활력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세,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먼저 바른 자세는 활력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됩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뼈와 근육과 신경의 관계가 무너져서 활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근무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북목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머리가 30도 기울어지면 우리 목뼈가 받는 하중은 18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하중은 60도가 되면 27kg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어깨 뭉침과 승모근 통증의 원인입니다. 하루 종일 습관처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현대인은 스마트폰 화면을 하루 평균 2,600여 회 만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상위 10%의 평균 터치 횟수는 하루 평균 5,400여 회에 달합니다. 목과 허리 디스크 환자가 지난 5년 동안에 20%나 늘었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이 잦은 현대인의 일상. 습관이 지속되면 목 건강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계속 오래도록 방치될 경우에는 관절염 및 경추부 디스크 탈출증을 일으켜서 가지마비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인간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물이고, 세 번째는 공기입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 최대 3, 4주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물은 일주일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뇌는 산소가 없으면 5분을 못 넘겨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공기량은 8,000리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를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호흡하는 방법에는 크게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복식호흡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흉식호흡으로 옮겨가게 되고 나중에 죽기 전에는 목으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목숨이 끊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 방법으로서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촉진해서 혈압과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은 호흡과 내 몸의 신경을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여야만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란셋에 의하면 하루 8시간을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 높아지는 사망 위험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60에서 75분 동안의 중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 의하면 신체 활동 부족으로 53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80조 원에 이르는 경제 손실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신체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움직임의 총량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이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이고, 세 번째는 여가로서의 움직임입니다. 인간의 신체 움직임은 인류 문명이 큰 변화를 겪을 때마다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노동으로서의 움직임과 일상에서의 움직임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현대 문명은 노동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 없이 점점 편리하고 편안한 쪽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신체 움직임의 총량을 유지하는 방법은 세 번째 카테고리인 움직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녀체력이라는 책을 쓴 이영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중반부터 고혈압 약을 먹었고 올빼미형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저질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분이 부부 동반으로 지리산에 여행을 갔다가 지리산에 등산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수영을 배우고 달리기를 배우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이영미 씨의 표현대로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40대 여인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권태와 나태, 그리고 두려움과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신체적 활력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과 정서를 관장하는 뇌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흔히 뇌는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야말로 우리 몸의 일부고 적극적으로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리차드 랭험이라고 하는 인류학자에 의하면 우리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할 당시에 남자는 10에서 20km 정도를 움직였고 여자는 그의 절반 정도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두뇌를 갖도록 진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2007년도 솔크 연구소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운동이 인간의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3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을 시켰더니 뇌의 해마라는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뇌세포는 점점 감소한다는 지난 100년간의 학계의 통념을 깨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이후 운동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과학적인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과 같은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활성화시켜 우리의 정서적 활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동은 심혈관, 근력과 같은 신체적 활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활력까지도 높여줌으로써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높여주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란 한마디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몸이란 삶의 실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은 행복한 몸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일까요? 머리일까요? 마음은 우리 몸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창발적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몸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행복은 몸에 있습니다. 행복한 몸이란 행복을 몸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을 몸으로 느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2020 동경올림픽을 통해서 행복한 몸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인 2m 35cm를 성공적으로 넘고 포효하는 그 순간 그가 몸으로 느끼는 행복이 바로 행복한 몸입니다. 또한 김연경 선수가 일본에게 세트스코어 3대2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낸 직후에 자기 몸으로 느끼는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한 몸은 스포츠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할 당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스스로 흡족하게 연주를 마쳤을 때, 또한 파리 오페라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인 박세은 씨가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주연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을 때 바로 그들은 자기 몸으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행복한 몸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몸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구나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일종의 숭고하고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몸을 경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하는 것, 악기를 다루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춤을 추는 것, 요리를 하는 것, 또 여행을 하는 것, 어떤 것이든 자기 몸으로 세상을 감각하고
몸을 통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우리 몸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프로페셔널한 분들만 행복한 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누구나 행복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한강변을 뛰면서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도 있고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홈런을 쳤을 때에도 행복한 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몸을 사용하는 직업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한 몸을 경험한 분들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준급의 바이올린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이올린은 늘 곁에 두면서 생각날 때마다 연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몸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뇌성마비와 전신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한 몸이 되어 철인삼종 경기를 완주한 호잇 부자의 이야기,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들 릭 호잇이 어느 날 컴퓨터를 통해 나는 달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아들의 휠체어를 끌고 출전하게 됩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로 결승전에 들어온 아들 릭 호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달리는 동안 마치 장애가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달리는 동안 장애를 잊게 된다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마라톤에 출전하게 되고 총 64회의 마라톤 대회를 출전해서 완주하게 됩니다. 또한 60세가 넘어 수영을 배운 후 아들을 태운 고무보트를 허리에 묶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여 완주하게 됩니다. 총 6차례에 걸쳐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고 206회에 걸쳐 단축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가 넘는 미국 대륙 횡단을 해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 되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몸을 경험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몸은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겪었을 때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몸이란 무엇인지,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몸은 정신을 담는 물리적 그릇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면 삶이 바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인간과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내 몸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몸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나를 사랑하게 되며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삶의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이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색깔로 삶을 채워가고 나의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 우리 사회는 자연스럽게 다양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려면 내 몸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만의 색깔로 삶을 채워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자연스럽게 다양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려면 내 몸을 바꿔야 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